안녕하세요. 탱크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의 대입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좀 비교하면서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지향적인 입시 제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시 개학이라고 좀 설쳤더니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시 확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를 목표로 어떤 식의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에 대해서 어느 쪽이 공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우리 부모 세대는 또 선생님 세대도 그렇고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대입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항상 이 마지막 결실은 대입이잖아요. 그렇게 12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입시험 날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입시험 그 하루에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등급을 나누고 또 대학도 성적 순으로 딱 입학을 시키고 이런 전통적인 줄 세우기 방식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점수별로 아이들을 쭉 나열해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아주 훌륭한 애, 그 다음에 10등부터 한 30등까지는 좀 괜찮은 애, 나은 애, 그리고 한 50등부터 90등까지는 이거 진짜 그저 그런 애 있으나 마나 그저 그런 애, 그냥 깔아주는 애. 그 다음에 이제 한 90등부터 100등까지는 집에 우환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 보면 저도 일단 호감을 느껴요.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주었는가? 이건 좀 별개였단 말이에요. 워낙에 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문에 학교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적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1989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영화만으로도 이미 성적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계급이 갈리듯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부조리에 대한 항변,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대로 줄 세우기식의 평가 방식에 나름 그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사실은 그곳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용감한 친구들이 재수생 학원 가가지고 좀 도강하는 정도? 그거 말고는 사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공평하게 내가 평가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성적대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감을 갖고 있었죠. 열심히 해서 우위에 있는 애들은 사실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전교 1등조차도 전국으로 모이면 고등학교 수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끼리도 사실 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세대 친구가 서울대 친구를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던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정시의 폐해예요. 내가 쟤보다 점수를 못 받았다 라는 것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공부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각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또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거나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지식을 탐독하는 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유망 직종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 사자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좀 엄청나게 공부량이 많은 분야예요. 교사, 의사, 또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야들은 어쩔 수 없이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는 과거처럼 좀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가 무쌍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계를 강타한 블록버스터급 질병에 의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정말 모든 이런 영역들이 접해본 적 없는 그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미래에는 직업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정말 변화가 빠를 것이고 고도의 하이테크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변화가 앞당겨 온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피엔스의 저자죠. 유발 하라리의 그 어느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컸을 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실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발 하라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이 너무 지식 교육 그리고 인지능력 개발 교육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미래학자들도 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대입제도에 의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그 교육의 내용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입제도는 그대로 교육 환경에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른 나라의 입시제도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비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전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형 교육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08년, 2009년 이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그 이전부터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현재 OECD의 36개국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수능처럼 국가에서 표준화하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대체로 논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나 아니면 독일의 아비투어가 롤 모델이 되어서 논술형으로 시험을 치르고, 그런데 이것을 이 점수대로 학생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대학 입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시험 정도로 두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내고 교사들의 추천서도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오지선다형 수능과 같은 시험은 그것만으로 대학생을 뽑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일종의 자격시험이 되고, 아니면 그 시험으로 뽑더라도 플러스 알파 면접이라 자기 자소서, 에세이라 교사의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자소서나 그 학생부에서 자기가 좀 보여줄 만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내고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가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정시를 진행하는 학교들 중에 면접을 보는 혹은 자소서를 내는 학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합니다. 네, 소수일 뿐이죠. 여하튼 초반에 OECD 다른 국가들의 유형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한 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방식이었어요. 아마 논술을 그냥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서열이 정말 강하잖아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하잖아요. 그럴 정도다 보니까 이 대입 자체의 변별력이 좀 요구되고, 그 변별력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 공정성이 있는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이 선다형 문제를 풀게 하고 점수별로 이렇게 잘라서 입학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인재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오래 지속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수능이 또 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선다형 문제에 익숙해져야 했었고, 그 부분이 그대로 연결돼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 선다형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다형 문제 풀이는 창의력을 훼손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길러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교육 방식이다. 또 이 문제풀이 자체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성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또 줄 세우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1등급부터 9등급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기도 했죠. 네, 이런 부분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인재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은